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류의 영향이 한국의 의료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특히 한국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경남메일의 박경진 변호사님이 쓰신 기고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박경진 변호사님, 오스트레일리아 외국 변호사시고 법무법인 라온이나 코레일, 또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여러 곳에서 자문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고글을 통해서요, 이게 단순히 K-팝, 드라마 이런 문화를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힘, 그중에서도 K-의료 분야의 가능성을 좀 엿보고요. 동시에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고글에 나오는 불익 있잖아요. 이게 불이 IC가 아니라 불익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이익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짜 한류 위상이 달라진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고문 보니까 와,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해외 나가면 혹시 북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하죠. 정말 격세지감인데. 근데 지금은 K-팝, K-드라마 덕분에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반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진짜 놀라운 변화죠. 그렇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나 깊이가 정말 대단한데요. 기고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한류가 단순히 대중문화 소비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뷰티, 패션, 식품, 가전, IT, 관광,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죠. 근데 박 변호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K-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죠? K-의료라 사실 K-팝이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박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기곡을 보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의료 분야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쉬는 날에는 의사들 수술 영상 찾아보실 정도라고.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국내 그 저명한 과학 연구자나 의사분들 모이는 플랫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브릭. 네, 불익. 거기에 AI나 과학 관련 칼럼을 꾸준히 써오셨대요. 특히 AI랑 의료기기 관련 글을 쓰시면서 한국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걸 직접 확인하신 것 같아요. 드라마 속 수술 장면보다 실제 수술 영상이 더 흥미롭다고 하실 정도니 그만큼 깊이 보신 거네요. 그렇죠. 기술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면서 K-의료,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발견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호감이 기술적인 신뢰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 같아요. 와, 문화적 호감이 기술 신뢰도로 이어진다. 확실히 그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분야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고글에서도 바로 현실적인 문제, 특히 해외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박 변호사님 지인이 겪었다는 실제 사례가 나오죠. 이게 아주 생생해요. 네, 이 사례가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미국에 사는 지인이랑 같이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합작으로. 그래서 기술력 좋은 한국산 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됐나 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였나요? 제품 판매가 잘 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공동 창업자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물품 대금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걸까요? 네, 기고 내용으로 보면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사업이 잘 풀리니까 동업자가 이익 앞에서 흔들린,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케이스죠. 와, 진짜 안타깝네요. 한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믿었던 파트너한테 배신당한 기분일 텐데 이거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정확하십니다. 한국 사업주가 뒤늦게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해도 당장 이게 미국 법으로 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법으로 할 여지는 없는 건지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법률 시스템도 다르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응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은 미국 변호사는 아니시라고 했죠. 네, 그래서 미국 법 자체에 대해선 자문할 수 없지만 이런 국제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절차상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계세요. 그 절차상의 주의점들, 이게 해외 비즈니스 하시거나 뭐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일 텐데요. 박 변호사님이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가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인입니다. 신원 확인이요? 네, 영문 계약서 쓰기 전에 같이 사업할 해외 파트너의 정확한 신분 정보 그리고 실제 거주지 같은 걸 문서로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냥 친분이나 누구 소개만 믿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지적하세요. 비일비재하대요. 아, 기고글의 그 문구 생각나네요. 사기란 아주 간절한 사람이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사업에서는 불문율이다. 네, 그 말씀이 참 와닿죠.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신뢰는 객관적인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상대방 정보 파악이 국내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화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큰 이익을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기꾼들의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도 읽힙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치고요. 다음은 이제 계약서 작성 단계일 텐데 계약서 조항이야 뭐 다 중요하겠지만 박 변호사님은 특히 어떤 조항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시나요? 물론 모든 조항이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조항 중에서는 단연코 jurisdiction, 우리말로 하면 관할법원 조항을 꼽으십니다. 관할법원 조항이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정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변호사님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그냥 계약서에 분쟁 시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계약서에 한국 법원을 관할로 명시했더라도 상대방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 동포일 경우에요. 이 한국 법원의 소장, 그러니까 소송 서류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전달 자체가 어렵군요. 네. 그리고 설령 어찌어찌 전달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국 법정에 나오도록 강제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법조항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럼 계약서에 한국 법원 관할이라고 써놓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가요?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 같아요. 기고문을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 파트너가 사는 그 나라의 관할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한국 법원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나요? 네, 왜냐하면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 시간하고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거네요. 특히 해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돈,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결국엔 그냥 소송을 포기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해요. 여기서 저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그 관할법원이라는 몇 글자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충분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진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생존 문제랑 직결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국제계약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은 국제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붙이시잖아요. 단순히 법 지식만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통찰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랑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완전 다르죠.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법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 계약서 문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요소들은 뭔지, 이런 것들은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깊이 있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 본인 경험담이 나와서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직접 유통업 같은 여러 사업을 해보면서 몸으로 사업의 생리를 익혔고, 그 결과 사업 경험 전과 후 영문 계약서를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책상 앞에만 앉아 펜대먼 굴리는 경험 없는 변호사가 싫어서 직접 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죠. 그만큼 실전 경험의 중요성을 절감하신 거예요. 네, 그 감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업 현장에 감격을 가진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하고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목표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예측하고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업적으로도 유리한 계약 구조를 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 분쟁을 미리 막고 혹시 생기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박 변호사님이 강조하는 실전 경험, 뭐랄까, 전투에서 얻은 상처가 주는 지혜의 가치인 것 같아요. 실전 경험의 가치. 확실히 와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분쟁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만약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분쟁에서 관할 법원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박 변호사님 글에 따르면 다행히 미국이랑 한국은 헤이그 송달협약 HCCH 가입국이라서 상대방한테 소송 서류를 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헤이그 송달협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어렵네요. 네, 헤이그 송달 협약, HCC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국가들끼리 소송 서류 같은 법적인 문서를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절차를 통일하고 좀 간소화하자. 이렇게 약속한 국제 조약이에요. 이 협약 덕분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상대 국가에 있는 소송 당사자한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가 간의 서류 배달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파트너한테 한국 법원의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은 여기서 글을 딱 끝내지 않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다음 편에 계속이라는 여운과 함께요. 그 질문이 뭐였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소장이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고인, 그 해외 파트너가 일부러 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고문이 딱 끝납니다. 와, 진짜 궁금한데요. 법적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재판 진행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피고가 안 나와도 재판을 진행해서 원고가 이기는 판결, 이걸 궐석 판결이라고 하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라면요? 그렇게 해서 얻은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 과연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즉, 그 판결문 가지고 미국에 있는 파트너의 재산을 실제로 압류한다거나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국가마다 사법 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인정되고 집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는 거랑 실제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의 기고글은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의 시작점에서 딱 멈춰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와, 오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정말 K-팝 열풍을 넘어서 K-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밝은 모습도 봤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의 법적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 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법 지식만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고글이 남긴 질문, 그러니까 피고가 소원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미 분쟁이 터진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후 대처 문제죠. 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분쟁이 법정 다툼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어렵게 쌓아 올린 국제 파트너십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아, 예방책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면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단계별로 대금 지급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장 LC 거래를 활용하거나 현지 법률에 따라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미리 고민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